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를 위한 사회복지조사론 제1장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과학적 방법에서는 과학적 방법의 일반론에 대해서 다룹니다.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출제 테마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학적 방법의 특징 혹은 과학적 지식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7년간 3문제, 사회과학, 사회복지학 특징을 묻는 문제가 2문제, 그리고 사회조사의 윤리에 대한 문제가 3문제, 과학철학 문제가 2문제, 사회과학 패러다임 문제가 3문제 나왔습니다. 사회과학 그리고 사회복지학 특징을 묻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조서론에서 언급하지 않는 영역인데요. 자, 그런데 19회 시험 문제에서 갑자기 사회과학의 특성, 사회복지학 특성을 각각 묻는 문제가 2문제가 한 회에 몰아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6년도 시험 출제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건 이 두 번째 테마인 사회과학, 사회복지학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조사의 윤리 쪽은 원래는 한 해에 한 문제 평균적으로 나오다가 최근에 조금 뜸해진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철학 쪽에서는 과학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입장들의 핵심 특징을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높은 출제 비중을 높이는 건 보이는 건 쿤의 과학혁명론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쿤이 제시했던 과학혁명론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사회과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의 차이, 이것을 사회과학 패러다임, 사회과학 인식론,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과학도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연현상 대상에 자연과학하고 비슷하게 실험하고 철저하게 측정하고 인과관계 엄밀하게 따지고 이런 방식으로 연구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실증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다. 사회과학이 타겟으로 하는 사회현상은 그 특성 자체가 자연과학의 대상인 자연현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방법도, 연구 방법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을 해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회과학 패러다임에서는 실증주의 대 해석주의의 입장 차이를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가끔 그 외의 패러다임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테마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테마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자, 과학적 방법으로 우리가 왜 지식을 탐구해야 하는가?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혹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과학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루빈 그리고 바비라는 학자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가 15회 2017년도의 시험 문제에 한 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루빈과 바비는 비과학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9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의식적으로 관찰하려는 노력 없이 관찰을 하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소수의 사례의 기초에 마치 다수가 규칙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얘를 과도한 일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일반화된 규칙성을 본인이 이제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현상을 바라볼 때 자신이 생각하는 그 규칙성에 맞는 사례들만 눈에 딱딱 보이게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것을 선별적으로 관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일반화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 사례를 만나게 되는 경우, 예외 사례를 만났을 때 그러면 자신의 일반화된 규칙성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일반화된 관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얘는 이래서 이래 이런 식으로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꾸며내는 거예요. 이것을 꾸며낸 지식 혹은 만들어낸 지식, 그러니까 자신의 일반화된 관점으로 설명이 불가한 영역은 걔는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이게 만들어낸 설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 발생적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는
경험적인 관찰 혹은 검증을 하기 전에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 검증을 위해 경험적인 데이터 즉 자료들을 검증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는데요. 경험적인 데이터, 여러 사례들을 경험한 후에 사전에 가설을 세운 게 아니라 경험한 후에 나중에 자신이 본 거, 경험한 것을 갖다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뒤에 갖다 붙이는 형식, 이것을 사후 발생적 가설, 그건 그래서 그랬나 봐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경험적인 사실들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가설은 검증이 불가한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사후 소급 가설이다, 사후 발생적 가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무관한 두 사건을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A니까 B다 라고 추론을 하는 걸 비논리적인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혹은 관찰하는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게 되는 문제, 이것을 자아가 개입된 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개발하고 운영을 한 프로그램을 내가 평가하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엄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내 거니까, 내가 담당자니까 요런 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탐구의 성급한 종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사실을 이해하기도 전에 탐구를 너무 성급히 끝냄으로써 그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비화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거는 신이 그렇게 하신 걸 거야. 그 다음에 무슨 귀신에 쓰였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나 신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경험적인 데이터, 즉 팩트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과학적 증명 자체가 불가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탐구한다라는 건 무엇인가? 일단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라는 것은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연역법이나 귀납법으로 현상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말만 그럴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적인 검증, 즉 실제 사례 혹은 데이터 혹은 자료를 통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률적 결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현상을 보다 높은 확률로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특정의 어떤 현상이 어느 하나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과학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을 많이 설명하기 위해 이런저런 요인들을 다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그 현상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은 얘를 설명하는 확률이 높은 그 핵심 요인을 찾는 게 과학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학은 당연히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적 방법을 조사론 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에서는 모든 과학적 지식은 잠정적이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즉, 추가적인 경험적인 증명이라든지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확보가 되면 기존의 지식은 언제라도 수정 가능하다 혹은 반증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잠정적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과학적 지식은 수정 가능성과 반증 가능성에 언제나 열려 있다, 즉 개방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다 혹은 가치 배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구자의 주관적인 혹은 가치 혹은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철학이나 신념이 아니라 팩트,
즉 경험적인 사실과 자료, 증거에 의거해서 그리고 과학적인 이론에 기초해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다. 사람의 주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건 주관적인 거지만 객관적인 것은 주관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인식되는 걸 원래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과학에서 얘기하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식해야 돼. 이런 엄밀한 의미라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동일한 현상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이 현상은 A와 B의 영향을 받아. 어떤 사람은 이 현상은 A와 C의 영향을 받아. 아니야, 이 현상은 A와 D의 영향을 받아. 어떤 사람은 A와 K의 영향을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과학자 개개인들은 사실 과학적 연구를 할 때 가치 중립적 혹은 자신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연구하는 이상 주관성의 배제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보니 같은 현상을 연구하더라도 연구자마다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합의하는 지점, 즉 과학자들 사이에 동의,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우리 제10회 2012년도 시험에서는 과학에서 말하는 객관성이란 과학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아니라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그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 간의 동의를 말하고 이거를 서로 다른 주관 사이에서도 동의되는 지점에서 사이 간자를 써서 간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간주관성 혹은 상호주관성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100명을 조사했다고 할 때 이 10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라기보다는 이 100명을 통해서 보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게 과학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 혹은 결론을 두 글자로 우리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론을 추구한다. 일반화된 규칙성을 탐구하고자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은 그 모든 원인들을 다 확인을 해서 최대한 많이 현상을 설명할까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장 높은 확률로 그 형상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요인들로 최대한 많이 설명하겠다. 이걸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적은 수의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그 현상을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간결성을 지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연구 결과의 신뢰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적인 연구와 관찰을 지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 과학적인 추론에서는 연역적인 추론과 귀납적인 추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암기 팁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역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일반적인 것에서 시작을 해서 특수하고 개별적인 사실로 나아가는 절차를 따릅니다. 기존의 이론 혹은 기존의 이론에 기초해서 논리적인 가설을 수립한 후 이 논리적인 가설을 경험적 데이터에 대한 관찰에 기초해서 검증하려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양적 조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연역적 방법은 일반적인 것에서 시작, 기존의 이론에서 시작,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해서 이응 요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귀납적 방법은요. 자, 보시면은 귀납적 방법은요. 개별 사례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철수도 만나보고 영수도 만나보고 순자도 만나보고 해서 개별 사례들을 만나보다 보면 거기서 어떤 공통의 패턴과 유형이 보이게 되고 걔네들을 묶어서 잠정적인 이론과 결론을 도출하는, 그러니까 이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관찰
에서 시작해 이론으로 귀결이 되는 절차를 취하게 되고요. 얘는 양적 연구가 아니라 주로 질적 연구에서 취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귀납적 방법은 개별 사례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응 기억 짝을 이루어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암기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11장에서는 질적 조사를 다루면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차이를 따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게 또 단골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김에 암기해 두세요. 귀해질 연실량, 귀해질 연실량. 예, 우리 연실량은 귀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질적 연구는요, 귀납적 방법을 따르고 사회과학 패러다임에서는 해석주의 입장을 주로 따릅니다. 자, 근데요, 양적 조사는요, 연역적 방법을 선호하고, 그리고 사회과학 패러다임 중에서는 실증주의를 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적 조사는 실증주의라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역적 방법에서는 기존의 이론이나 명제를 토대로 하여 논리적인 어떤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기존 연구에 기초를 해보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현상은 A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실제로 그러한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개별 사례들에 대한 즉 데이터, 자료에 대한 관찰을 통해 혹은 측정을 통해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가설 자체는 추상적인 진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보고 하나하나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라는 개념은 어떻게 관찰하지? B라는 개념은 어떻게 무엇을 보고 관찰하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설을 구성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이 가능하도록 관찰이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조작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작화에 대해서는요 3장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연역적인 방법은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명제 혹은 이론으로부터 출발, 귀납적인 방법은요 개별 사례들 하나하나를 만나보고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절차가 서로 반대되는 의미인 것 같지만 얘네들이 그렇다고 산업 배타적인 건 아니고요. 상호 보완적인,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연역적 방법은 양적 조사에서, 귀납적 방법은 질적 조사에서 주로 선호를 하지만 한 연구 안에서 양적인 질적인 조사를 같이 믹스해서 하는 연구가 있어요. 이것을 혼합연구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장에서는 이 혼합연구 방법, 줄여서 혼합방법에 대한 시험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해요. 그만큼 양적만으로 부족한 건 질적으로 보완을 하고 질적만으로 부족한 건 양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즉 연역과 귀납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의 특징, 요거는 2021년도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자, 14페이지 위쪽에 있는 사회과학 이론의 특징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사회과학이 일반 자연과학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쭉 한번 보시면 앞서 이제 실증주의 해석주의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회현상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인간 혹은 인간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은 현상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현상이 달리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어떤 문화권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문화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만큼 사회과학의 대상, 사회현상은 사회 문화적인 특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행태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저 사람이 A여서 B였다, B이구나, 실제로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일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이 B를 A여서가 아니라 C여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행동이라는 건 어떤 법칙으로 구속되기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즉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에 비해서 자연과학이 가장 선호하는 게 실험인데요. 일단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실험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험 등의 방법을 완벽하게 이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사람 자체, 연구 대상 자체가 도덕적이고 규범적이기 때문에 팩트를 그대로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A여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 A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면 저 사람 눈에 내가 좀 이상해 보일까봐 B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나이스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연구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주관성을 배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증 가능하다 혹은 뭐 수정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천동설이 뭐로 바뀌죠? 지동설로 바뀌잖아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라고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사회과학 이론에서는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 현상을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었지만 이렇게 보는 입장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걸 폐기하고 이걸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단절되지 않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찰 대상과 관찰자 간의 경계가 명확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연구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자면 연구자가 어떤 어르신들을 연구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나에게도 우리 집에 노인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벽히 객관적인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할머니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 할아버지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관찰되는 현상 안에 나도 한 부분으로 속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관찰하는 입장에만 있기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학의 특징인데요. 사회복지는 순수이론을 지향하는 순수학문, 기초학문, 기본학문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실천과학이다 혹은 실천학문이다, 응용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실제 문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응용을 하죠? 다양한 학문의 이론과 지식을 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학제적이다 혹은 다학문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인접한 다양한 학문들과 밀접한 교류를 가지면서 그들의 지식과 이론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학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지식체계는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체적인 학문적 정체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서는 왜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과학적 조사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장에 나왔던 거 쭉 읽어보시면 수행하는 업무에 조사 관련 지식이 실제로 필요한 거, 욕구조사 해야 되고 평가조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방법이 더 좋을지 저 방법이 더 좋을지를 비교 연구해야 될 수도 있고, 욕구조사 해야 될 수도 있고, 평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특정의 문제에 어떤 개입들이 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개입 효과에 대한 이론이 발전이 되어야, 그래야 개입 방법들이 진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제로 내가 적용한 방법이 클라이언트의 표적 문제 해결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비슷한 말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실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하던 대로 계속 개입을 할 게 아니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기존의 그 조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적용을 했을 때 내 클라이언트에게도 실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천 기술을 보다 더 개발하기 위한 목적, 욕구조사와 평가조사를 위해서 실천을 위한 이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은 책임성, 개입의 책임성이죠. 내가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을 할 때 개입의 책임성을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실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적 조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래 과학적 조사를 활용하는 경우에 예들을 쭉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조사의 윤리 16페이지부터예요. 자, 일단 사회조사의 윤리에 대해서 16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조사의 절차, 전 과정이라고 할 때 조사의 절차는 우리가 2장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조사의 주제를 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럼 조사의 끝은요, 조사 보고서의 작성입니다. 보고서의 작성까지 시작과 끝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회조사의 윤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의 주제를 정하는 그 순간부터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윤리적인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조사가 조사 대상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18년도와 2023년도에 시험 문제 2번 거의 똑같이 나왔던 게 공익적 가치와 연구 윤리 중에 무엇이 더 우선된다? 연구 윤리가 우선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둘 다 마치 공익적인 가치가 더 우선이 된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서라면 뭐 연구윤리를 위배되듯 해도 된다. 이거는 틀리는 거예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자, 읽어보시면 연구의 장기적인 이익이 특정 조사윤리 규범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별 연구자 선에서가 아니라 그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연구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이 연구윤리위원회에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의 장기적인 궁극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네가 예를 들어 연구 목적을 조사 대상자에게 숨기고 연구하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연구 목적을 숨긴다고 하더라도 그 숨겼다는 사실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이 특별히 피해를 볼 일이 없고, 그러고 연구를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결국은 연구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구의 결과적인 이득이 더 크므로 뭐 이런 경우에는 연구 목적을 숨기고 연구를 해도 된다. 뭐 비밀 보장의 예외라든지 혹은 고지된 동의의 예외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7페이지에 보면 주요한 사회조사의 윤리들이 있는데 이게 다 예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예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기관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고, 그래서 오케이 라고 승인을 해주면 그럴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고지된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연구 목적을 은폐하고 들어가는 게 오케이 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조사의 윤리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이제 주로 나오는 대표적인 윤리적 원칙에는 고지된 동의, 미리 조사에 대한 내용을 주요 사항을 고지를 연구 대상에게 하고 이들의 동의에 입각해 조사를 수행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건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아무리 고지를 했어도 충분한 정보를 주었어도 고지를 받은 연구 대상이 지적인 능력이 현저히 취약하거나 너무 어린 아동일 때에는 그 정보를 이해하고 동의를 할 능력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후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를 할 때에는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이때 이 충분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연구 대상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피해나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지된 동의의 전제 요건 보시면 첫 번째는 조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고 그 정보를 조사 대상자가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쟁점인데요. 이건 이제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된 동의에 의해서 사전 설명을 다 듣고 오케이, 제가 참여할게요 라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래 연구하려고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학은 이 모집단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결론, 즉 이론을 도출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모집단을 구성하는 성원들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 되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들에서 얻은 결과를 과연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이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동의에 입각해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사되고 있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혹은 조사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내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반응성 내지는 조사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조사 반응성이 유발이 됨으로써 실제하고는 다른 행동과 응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커서 그들의 응답에 기초해서 일반적으로도 그렇다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성이 유발이 되므로 일반화 가능성, 이것을 우리는 제4장에서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익명성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과학적 조사에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돼요. 이 데이터를 자료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할 때 연구자가 그 데이터를 딱 보고 이게 누구의 데이터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알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을 익명성 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명성 보장엔 예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면접. 내가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을 만나서 2시간 동안 면접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했어요. 그럼 이 데이터는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술한 내용,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면 그 사람 얘기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면접 같은 경우는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이 데이터를 보고 이게 누구 건지 알 수 있다고, 즉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의 신원이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이 막 되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비밀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익명성과는 별개로 내가 이 데이터가 누구 건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하고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연구를 위해서 확보한 개개인들에 대한 정보는 연구 외 목적으로 신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비밀을 잘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것을 비밀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도 자기결정과 비밀 보장은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연구 과정에서 학대나 폭력이나 자살 등 개인의 안전이라든지 혹은 생명에 위협하고 관련된 이런 상황을 알게 됐을 때에는 그때는 비밀 보장의 원칙이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알리는 게 맞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분석을 할 때에도 예를 들자면 내가 기대했던 결과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사실을 왜곡해서 자기 결론대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인용이나 표절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윤리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